근데 예비고1 어머님, 예비고1이나 지금 현재 고1이나 입시가 똑같아서 그냥 같이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요번에 그 발표가,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 이제 정시가 확대됐잖아요. 정시 확대돼서, 40%부터 이렇게 40%로 확대하겠다. 이게 몇 년도부터 한다는 거죠? 2022년이에요? 23년이에요? 23년이에요. 이제 23년부터인데, 23년이면 현재 중3이죠. 사실은. 중3부터 하겠다고 하는데, 교육부에서는 이게 뭐, 어쨌든 23년까지 또 가면, 또 그러니까 2022년도에 웬만하면 40%를 맞춰보겠다. 이게 이제 발표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모든 대학들이 2022년부터 거의 40%로 현재 하여튼 발표한 내용은 원래 23년도부터 40%예요. 근데 22년도에 대학 입시를 치르는 아이들도 40%부터 뭐 거의 대부분 아마 늘어나서 입시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시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어떠한 좀 입시 전략을 갖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그 일선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이렇게 학원을 경영한 지가 여기 지금 분당 수의학원에서 제가 20년이 넘어요. 저희 학원이 한 20년 된 학원이에요. 분당에서는 꽤 오래된 학원인데 제가 여태까지 입시를 하면서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좀 느끼는 점들 뭐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정시 확대가 됐을 때 좀 전략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학생이 어떤 좀 트랙으로 가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시작하기 전에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은 이 표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도 또 모르는 어머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교과하고 전문교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 전문교과는 일반고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 내용이라기보다는 주로 특목고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특목고라고 하는 것은 뭐 외고라든가 아니면 과학고 이런 학교들 있죠. 이런 학교에서 배우는 게 전문교과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고다 그러면 외국어 전문교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고 뭐 과학고등학교 아이들도 그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뭐 수학이라든가 과학에 대한 전문교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문교과들이 있어요. 그런데 개중에 지금 현재 고1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다니는 학교에 특목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문교과가 개설되어 있기도 해요. 전문교과가 어느 학교는 2학년 때 개설되어 있기도 하고 어느 학교는 3학년 때, 주로 3학년 때 많이 개설들 하는데 이러한 전문교과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경우는 어떤 교과목을 얘기하는 거냐면 뭐 심화수학 1, 심화수학 2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심화수학 2는 많이 개설되어 있지 않고요. 심화수학이라는 그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교과목을 일반고에서 과연 선택을 하는 게 좋냐, 안 하는 게 좋냐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할 필요 없다가 답이다. 굳이 그거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입학사정관들이 심화수학했다고 해서 뭔가 가산점을 줄 것 같지 않아요. 제 생각은 어떤 거냐면 일반고 학생들은 일반고 학생답게 교과 선택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심화수학 보통 특목고 그러니까 과학고나 이런 아이들은 심화수학 1, 심화수학 2, 고급수학 1, 고급수학 2 뭐 이런 것들을 다 개설해서 배워요. 이게 특목고 커리큘럼인데 일반고 커리큘럼에는 심화수학이 사실은 굳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억지로 뭐 하나 정도 심화수학 1을 뭐 일반고 아이들이 더 배웠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좀 더 명품처럼 보이고 학생이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그것에 대한 부담감을 갖기보다는 그냥 일반 그 보통 교과에서 개설되어 있는 일반 선택 과목이나 진로 선택 과목을 그냥 선택하는 게 요령입니다. 그냥 참고로 얘기하면 그러면 이런 심화수학이나 고급수학 같은 것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심화수학 1, 2는 지금 그 일반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요 교과목들이에요. 수원, 수투, 미적분, 기하, 뭐 확률통계, 뭐 이러한 미적분, 뭐 이러한 6개 교과목을 그냥
함축적으로 두 권에다가 몰아놓은 거예요. 함축적으로. 뭐 왜 이런 교과목이 필요하냐면 특목고에서는 과학고 아이들은 빨리 고등학교 과정,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 과정을 빨리 이 내용을 습득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더 AP 과정에 대한 어떤 수업들을 더 듣게 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이런 교과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뭐 고급 수학 1이나 고급 수학 2는 좀 고등학교 과정 밖의 내용들이에요. 밖의 내용들. 그래서 굳이 이런 것들을 굳이 일반고에서는 선택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부담감은 좀 가질 필요 없다. 이런 얘기고요. 개정교육 과정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게 이제 공통 과목이에요. 여기 고등학교 1학년 어머님들은 이제 다 아실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국어, 수학 뭐 이러한 교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계 고등학교 아이들이 그냥 무조건 다 선택하는 거 없이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교과목이에요. 요 과목은. 그 다음에 일반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 있는데 2학년부터 이제 그러면 이러한 선택 과목을 공부하게 되는데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선택이 거의 대부분이 수능 과목들이에요. 일반 선택이 거의 대부분 수능 과목입니다. 수능 과목. 수학도 그렇고 뭐 영어도 그렇고 영어는 뭐하고 뭐 배워요? 수능 과목에서 영어 1, 영어 2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그죠? 수학은 수학 1, 수학 2가 공통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미적분, 확률 통계 여기 나와 있는 기하 요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돼 있고 이건 이제 어머님들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뭐 사회 과목들도 이러한 교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하죠. 뒤에서 좀 다시 다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과학도 일반 선택 과목은 1이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이 2가 있는데 진로 선택 과목도 일부 수능 과목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과학 2도 수능 과목에 들어가 있어요. 선택해서 배울 수 있는데 대학에서 과학 2를 요구하는 대학은 서울대 외에는 없죠. 대다수 아이들은 수능 과목으로 이거를 선택하진 않아요. 2과목을 선택하지 않는다. 그리고 보통 진로 선택 과목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일반 선택 과목은 등급 평가를 하고, 그죠? 9등급으로 등급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은 그냥 절대 평가를 하죠. A, B, C 3단계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정시 트랙으로 가지 않고 내신으로 이렇게 내신 성적이 아주 우수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내신으로 대학을 가려고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과학이나 뭐 이과에서 과학이나 아니면 뭐 문과 계열에서 이러한 그 진로 선택에서 좀 심화된 과정들을 듣는 거를 너무 이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선택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 있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려고 한다면 이러한 진로 선택 과목 있잖아요. 특히 이과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2과목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국어 같은 경우에도 뭐 심화 국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영어 같은 경우도 여기에 뭐 하여튼 좀 더 심화된 이런 영어 교과목, 뭐 사회 교과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듣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너무 부담을 가지시지 마시라는 거죠. 이건 어차피 절대평가니까 학교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 30% 정도는 다 뭐 A 나오게 이렇게 출제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교과목에 대해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선택해서 듣도록 한다. 이게 좀 기본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번에 어디죠? 어느 고등학교에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되면은 이러한 그 선택 과목에 대해서 학교에서 뭐 선택할 거야 이렇게 이제 조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이제 아이들이 선택 과목을 듣게 되는데 어느 학교인가 보니까 수학 교과목 학교 이름은 제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수학 교과목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이들이 확률 통계, 그 다음에 그 학교는 기하, 그 다음에 수학 과제 탐구 요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이렇게 만든 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무슨 이유인지 당연히 제가 생각하기엔 내신을 좀 생각하는 아이들이면 확률 통계나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을 가고 싶으면 확률 통계나 기하를 선택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어떤 바람이 불었는지 막 수학 과제 탐구를 왕창 다 선취 막 그런 바람이 불었어요. 뭐 수학 과제 탐구 시간에 뭐를 한대나? 뭐 미적분을 완성을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뭐 이상한 그 소문이 학교에 쭉 벌어져서 애들이 그걸 또 믿어요. 이 시간에 뭐 무슨 미적분을 한대나 어쩐대나 하여튼 뭐 이런 소문이 들면서 애들이 이과에서 그래도 좀 상위권인 애들이 당연히 기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엉뚱한 과목을 이렇게 선택하거나 막 이러는 아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수학 과제 탐구는 그냥 아이들 수학 과제 주제자 가지고 소논문 쓰는 이게 교과목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문과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문과 아이가 자기는 수학이 좀 약해서 아니면 나는 내신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걸 그냥 선택해버리면 그 학교 스케줄로는 확률 통계를 문과 학생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3학년 때 개설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입학사 정관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너는 왜 확률 통계를 안 들었지?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선 어떻게 수능을 봤어? 뭐 학원에서 배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면 뭐 독학을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과목 선택에 있어서 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교과목을 선택해야지 너무 이렇게 내신 관리의 입장에서만 교과목을 선택하다 보면 나중에 좀 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들도 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선택 과목에 있어서 뭐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 정도 얘기하고 넘어가죠. 이것도 뭐 다 아는 얘기들이어서 수능 개편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아이들 있잖아요. 예비고3. 예비고3은 2021년도 수능을 보고 현재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현재 고등학교 예비고2 여기 오늘 예비고2 어머님들 계시는데 예비고2 어머님들이 이제 요 수능을 보는 거죠. 2022 수능. 차이점은 다른 거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수학에서 차이가 나요. 물론 국어도 차이가 나는데 수학에서 차이가 나는 게 현재 예비 고3 어머님들은 예비 고3 학생들은 현재 예비 고3 학생들은 미적분이 빠졌어요. 이과에서. 여기 보면 미적분이 빠졌죠. 수원 그리고 그 과목도 완전히 달라요. 수원, 확률 통계, 미적분. 미적분이 빠진 게 아니라 기하가 빠졌어요. 제가 말을 잘못했죠. 기하가 빠졌어요. 가형에서 기하가 빠졌고 나형은 뭐 똑같아요. 수원, 수투, 확률 통계. 그래서 어쨌든 이게 예비고3이고 우리는 이건 몰라도 되고 여기 오신 어머님들은 21년도 거는 몰라도 되고 22년도 수능만 기억을 하면 되죠. 근데 여기서 차이점은 우리 학생들이 2022 수능을 치렀을 때 수원, 수투는 공통이고 나머지 여기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 요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교과목을 선택하는 게 좀 좋을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수원, 수투는 어차피 같이 해야 되는 거고 문과건, 이과건 문과 아이들은 틀림없이 확률 통계를 선택할 거고요. 그죠? 이과 아이들은 미적분하고 기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서울의 주요 대학을 가려면 미적분하고 기하를 선택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각 대학에서 이과 아이들은 미적분하고 기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미적분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까? 기하를 선택할 게 유리할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떤 게 좀 좋을까? 근데 학습량으로 보면 기하가 작아요. 단원수가 보통 미적분은 한 20개 단원이 좀 넘어가는데 기하는 17개인가 소단원으로 이렇게 나눠 보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단원이. 그래서 실제 기하가 훨씬 이 단원수가 적어서 그리고 주요한 뭐 공간 벡터 쪽하고 이쪽이 다 빠졌어요. 기하 쪽에서 많이 좀 이렇게 슬림해져 가지고 기하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21년도에 수능 봤던 이과 아이들이 기하를 안 봤어요. 기하가 빠졌거든요. 얘네들이 재수를 하면 얘네들은 틀림없이 뭐를 봐요? 미적분을 봐요. 미적분을 볼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어차피 지금 현재는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전체 교과목을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뭐 미적분을 선택하는 아이와 기하를 선택하는 아이들이 따로따로 수능 성적을 산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얘네들이 기하를 안 보기 때문에 분명히 요때 선택 과목에서 이과 아이들의 선택 과목 수가 많은 거는 제가 예측하기는 미적분위 인원이 많을 건 분명해요. 미적분이 많을 게 분명하고 대다수의 아이들도 미적분을 많이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2학년 때 수투 배운 게 이게 문이과 공통미적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이과 공통미적분의 내용을 좀 더 조금만 확장을 시키면 이과 미적분이 되니까 대다수의 아이들은 제가 보기에는 기하보다는, 그러니까 기하가 단원수가 적기는 한데 대다수의 아이들은 미적분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다. 인원수는. 근데 수능에서 인원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돌발 변수가 적죠. 많은 아이들이 선택하는 그 과목이 돌발 변수가 좀 작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소수 인원이 선택하는 교과목은 어떤 그 분포 곡선을 할 때 좀 그때의 난이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갑자기 훅 내려가기도 하고 확 올라가기도 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좀 이렇게 선택하는 교과목은 여러 다양한 그 분포의 아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돌발 변수가 좀 적죠. 밑에 깔아주는 애들도 적당히 있는 편이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구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난이도 떠나서 안정적인 건 미적분일 것 같다. 그런데 어차피 제가 보기에 이 선택 교과목에 대해서 어렵게 출제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너무 어렵게 출제가 돼버리면, 선택 과목이 너무 어렵게 출제가 돼버리면 이 선택 과목에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능 이게 첫 해부터 이게 말들이 많을 거야. 막 이것 때문에 뭐 유불리가 발생했느니 안 했느니 뭐 그러면 뭐를 선택해야 되느니 먼저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막 시끄러워지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안정적인 거는 미적분을 선택하는 게 좋은데 단원수로 보면 실제 기하를 선택하는 것도 그다지 나쁜 선택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양이 적어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국어 쪽은 뭐 여기 뭐 다 똑같죠. 여기 화법과 작문 뭐 이 전해하고 올해하고 여기서 매체 하나 정도가 좀 빠진 정도인데 이 그러니까 엄매라고 그러잖아요. 엄매가 이게 문법이죠. 문법 쪽인데 대다수 이건 뭐 호불호가 좀 갈리는데 대다수 화법과 작문이 좀 더 쉽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제가 뭐 국어 쪽 전문이 아니어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나오는 얘기는 화작이 좀 더 쉽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거는 아이 성향에 따라서 어떤 아이들은 또 문법 쪽이 또 이렇게 좋은 아이들은 또 그쪽을 선택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특이점은 제2외국어 문과 어머님들 제2외국어가 2022년도부터는 그러니까 2021년도까지는 제2외국어가 이게 상대평가예요. 2021년도까지. 21년도까지는 상대평가 제도를 하는데 2022년도부터는 제2외국어 학문은 절대평가로 갑니다. 그래서 아랍어의 신화는 없어져요. 아랍어의 신화는 없습니다. 아랍어의 신화는 없어지고 이제 절대평가가 돼서 아마 2022년도에는 보통 문과 계열에서는 제2외국어 하나 가지고 하나가 사탐하고 바꾸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냥 명문화시켜서 예를 들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제2외국어를 꼭 하나 뭐 봐야 된다. 뭐 이 정도나 아니면 등급에서 뭐 1등급, 2등급 정도는 뭐 만점을 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고. 자, 요 표는 그 다음 표인데요. 요 표는 지금 수학 같은 경우에 올해 그러니까 2022년도 수능이 이렇잖아요. 수원, 수투가 공통이고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교과제인데 선택교과제를 이렇게 선택 과목에 대한 그 수능 시험이 2005년, 2006년, 2007년 이렇게 3년 동안 예전에 한번 실시한 경험이 있었어요. 요 표가.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과 아이들, 문과 아이들은 그냥 똑같이 봤는데 이과 아이들이 미적분, 확률 통계, 이산수학 이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그러한 수능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시행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이러한 사례가 있었던 거고 이러한 사례에서 학생들이 선택했을 때 가장 많이 선택한 거는
이과 아이들이 이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하게 돼 있는데 주로 미적분을 많이 선택했어요. 미적분을 많이 선택했죠. 대부분이 미적분을 많이 선택했고 뭐 그런 것들도 이런 걸 봐서라도 아마 그냥 제가 예측하기는 2022년도 수능에서 좀 많이 선택하는 교과목은 미적분이 선택되어질 걸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탐 과목 선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과탐 과목 선택에 대해서. 과탐 과목은 이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제 왜 자꾸만 이 표를 여기다 띄워놓고 이거 뭐 별거 아닌 표인데 왜 이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냐면 2015 개정교육과정은요 수능 과목하고 다시 2015 개정교육과정은 지금 배우는 그 2015 개정교육과정은 수능 과목하고 내신 과목이 불일치하는 교육과정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내신 준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수능 교과목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015 교육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어떤 전력을 세워야 되냐면 내신 트랙으로 가려고 하는 아이와 수능 트랙으로 가려고 하는 아이는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신으로 가려고 하는 아이와 수능으로 가려고 하는 아이들은 달라져야 된다. 그러면 내신의 기준은 어느 정도 될 거냐? 우리 이제 예비고일 어머님들은 지금 아직까지는 굉장히 많은 가능성들이 머릿속에 있을 텐데 지금 고1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벌써 많은 것들이 지워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워져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학교건 간에 그래도 한 서울에 있는 중위권 대학 정도예요. 뭐 상위권도 아닙니다. 그냥 중위권 대학 정도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넣으려면 기본적으로 교과 내신 평균이 그냥 아주 터프하게 얘기하면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 정도는 돼야 돼요. 평균 내서.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그게 뭐 이렇게 높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뭐 수학 한 과목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괜찮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국어도 있고 뭐 다른 과목들도 막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수학은 1등급 나오는데 뭐 국어는 4 찍고 5 찍고 이런 애들도 아주 많아요. 그런 애도 있어요. 이렇게 학습이 이렇게 바란스가 좀 안 돼 있는 아이들 많죠. 그러니까 그거 평균 내서 하면 실제 뭐 2, 3등급 이렇게 나와요, 벌써. 이렇게 1학년 때 벌써 딱 그렇게 나오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이 생기죠. 얘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근데 저의 주장은 결정을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유리하다. 이 얘기예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주제입니다. 빨리 결정해라. 자꾸만 미련 갖지 말고 빨리 결정하라. 이 얘기예요. 오늘 제 얘기는. 근데 다시 좀 뒤로 가서 다시 또 얘기 더 할 텐데 일단 요 얘기부터 하면 사탐은 올해 이랬어요. 이게 과탐이군요. 과탐은 아이들이 그럼 어느 게 선택하는 게 좋으냐. 투과목 선택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은 서울대를 염두에 두는 아이들만 선택하는 거예요. 수능에서. 서울대만 요구해요. 서울대만 요구하기 때문에 서울대를 만약에 직윤으로 가고 싶다. 수능 투과목 봐야 돼요. 직윤은 최저가 있잖아요. 그죠? 일반 전형은 없지만 지구는 있으니까 서울대를 가고 싶은 나는 전교권이야. 그러면 수능 과목에서 싫어도 투하고 싶지 않아도 이거 봐야 돼요. 직윤으로 가고 싶으면. 요번에 저희 학원에서 요번에 순회고등학교에 서울대 의대 직윤 합격 나온 거 아시죠? 어제 발표 났는데. 그러니까 순회고등학교 아이예요. 순회고가 작년인가 작년에 일반 전형인가요? 일반으로 서울대 치대 간 게 좀 최고였던 것 같은데 올해 서울대 의대를 수시로 직윤으로 집어넣더라고요. 직윤으로 100 하는 학생인데 저희 학원에 중3부터 다녔어요. 고3 때까지. 근데 진짜로 그 얘기는 내가 좀 이따 걔의 사례를 좀 얘기를 해줄게요. 왜 트랙이 다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투과목을 해야 되고 보통 많이 선택하는 거는 이 생원하고 지원을 제일 많이 선택해요.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인원수가 뭐 골고루 많이 있어요. 원은 워낙 이제 이게 많이 아이들이 두 개씩 선택을 하다 보니까 두 개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원 두 개를 많이 선택을 하니까 보통 이쪽을 많이 해요. 지원, 뭐 생원 이쪽이 좀 많죠. 왜 지원이 많은 줄 아세요? 지원. 뭐 쉽다라기보다는 여기도 좀 작아. 내용이 작아요. 내용이 작아서 올해 내 고3 애들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애들이 지원을 안 하다가 뭐 예를 들면 이런 뭐 물원, 뭐 화원 이런 거 하다가요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두 개가 좀 성적이 동시에 좀 잘 나와야 되는데 하나는 나오는데 하나가 안 나와. 그럼 애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한 여름방학 때쯤에서 지원으로 바꿀까? 이런 생각해요. 지원으로 바꿀까? 이런 생각해요. 그 근거가 뭐냐면 지원은 금방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금방 된다고. 아이들이. 그래서 지원으로 바꿔요, 애들이. 이쪽에서 잘 안 나오면 지원으로 다 바꿔요. 근데 올해 지원이 딥다 어려웠죠. 엄청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표점이 제일 높아요. 제일 높았는데 올해 수능이 좀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매년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학 같은 경우는 이 과탐은 아이가 좀 잘하는 걸 선택하면 되는데 그 투과목은 아까 얘기했듯이 투과목은 서울대 갈 아이가 아니면 못해도 되잖아. 이거 안 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시가 40%면 추가 인원까지 하면 거의 한 50% 정도를 정시로 뽑는 마당에 굳이 내신으로 투과목을 우리가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죠. 해당 사항이 없을 때. 그렇잖아요.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신으로 갈 거 아니면 2학년 때 보통 2학년이면 벌써 트랙은 결정된 거예요. 자꾸만 거기에 미련을 가지시면 안 돼요. 2학년 돼서 2학년 중간고사 그래 좋아요. 중간고사까지 봐서 기말고사까지도 갈 필요 없어요. 중간고사 딱 보면 5번 싸워본 거잖아요. 그렇죠. 5번 싸워봤잖아요. 5번 싸워봤는데 안 됐잖아요. 그럼 안 된다니까요. 내신으로는 안 돼. 그러면 그때 뭐 해야 되냐? 이거 다 버리라고요, 그냥. 수능해야죠. 그러니까 원과목 그냥 디립다, 그것도 4개 다 할 필요도 없어. 2개. 2개만 딱 자기 볼 거만 디립다 파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그걸 인정을 해줘야 돼. 너 요 2개만 잘 봐. 그러면 다 인정해줄게. 너 다른 건 못 봐도 괜찮아. 정해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거 나중에 별로 써먹을 데가 없어요. 써먹을 데 없습니다. 어머님 진짜예요. 써먹을 데 없어요. 얘네들은 논술도 없어질 것 같아요. 예전에는 논술에 약간 그 내신이 좀 들어가기도 했는데 그것도 많이 중요하지 않아서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데 얘네들은 그 논술도 없어질 것 같아서 어차피 얘네들은 나중에 정권 바뀌어서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얘네들은 이게 확정이에요. 한번 발표난 거니까 얘네들은 어쨌든 정시가 거의 45%에서 50%로 가는 거다. 그렇다면 전략을 빨리 세우는 게 낫다. 이런 거죠. 전략을 빨리 세워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1학년 때 선행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2학년 때 그냥 바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해보고 안 되면 바로 딱 2개만 판다. 2개만 판다. 사탐은 올해 사탐은 어땠냐면 보통 가장 많이 그 선택하는 게 뭐예요? 이거죠. 생윤하고 그 다음에 사문, 그죠? 사문, 사회문화 이게 제일 많아요. 이 2개. 생윤하고 사회문화 이게 제일 많고 역시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교과목들은 어떤 그 뭐 등급 표준 점수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나왔어요. 올해도 안정적으로 나왔죠. 근데 올해 그 사탐에서 그 저기 뭐야 펑크난 교과목이 2개잖아요. 2등급이 없는 교과목이 있었어요. 2등급이 1등급은 있어. 근데 2등급이 없어요. 1등급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1등급 있고 3등급으로 넘어가요. 그게 어떤 과목이냐면 윤사예요. 윤사. 근데 윤사가 그랬어요. 윤사가 1등급자가 많고 만점 맞았는데 100분위 점수가 93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만점자가 엄청 많은 거죠. 만점자가 많고, 그러니까 요게 2등급이 없었던 교과목이 윤사하고 세계사예요, 세계사. 세계사 그랬어요, 세계사. 이 중에서 표점이 가장 높았던 교과목은 문과에서는 어느 걸 것 같아요? 올해. 항상 그래요, 이거는. 경제. 경제도 아이들이 많이 선택 안 해요. 이런 교과목 있잖아요. 경제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한 과목이에요. 진짜 잘하지 않으면 아주 위험한 과목입니다. 이런 교과목. 인원수도 적고 시험 못 보면 아주 그냥 폭망하는 이러한 교과목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안전한 거는 선택 과목에 있어서도 그냥 많이 선택하는 것들을 쫓아가는 게 좋아요. 근데 그 중에 나는 진짜 경제를 너무 잘해. 나는 만점 맞을 거야. 이러면 이렇게 경제해도 돼요. 제가 그 경험한 학생 중에 하나는 예전에 범성모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경제했어요. 그때 경제 되게 어려웠는데 그 자식 다 맞아가지고 문과였는데 이제 그 서울대 그 경제학과를 수석으로 들어가요. 그때 그 국영수는 만점 맞고 이랬던 학생인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근데 올해도 그랬어요. 이 경제가 표점이 제일 높아요. 67점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일 높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문과 아이들도 빨리 결정을 하는 게 좋다. 사탐하고 과탐을 어머님들 생각하면 이게 주요 과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커요. 사탐, 과탐은 이게 뭔가 암기 과목이고 과탐도 그냥 고3 때 가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경험으로는 고3 때 3월 달에 안 나온 게 끝까지 수능까지 가더라고요. 거의. 사탐, 과탐 다 그래요. 특히 이과에서 과탐은 꼭 2개 중에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는 되는데 하나가 안 돼. 근데 좀 주요 대학들 있잖아요. 상위권 대학들은 하나만 요구하지 않아요. 2개를 요구하지. 그러니까 보통 중위권 이하 대학들은 사탐이나 과탐 중에 하나만 요구하는 대학들도 있어요. 근데 상위권 대학들은 절대로 하나를 요구하지 않아요. 2개를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이 2개를 하여튼 제가 고3을 20년 동안 애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인상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우습게 볼 수 있는 교과목이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이과는 과탐을 망하면 아무리 다른 과목이 좋아도 이게 과탐 비율이 커요. 과탐 비율이 좀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미리미리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미리미리.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쉽게 이게 고3 때 가서 이게 아이들이 보통 쉽게 생각을 해서 보통 보면 여름 때까지 고3 여름방학 때까지도 애들이 좀 잘 정리가 안 돼요. 다른 거 하느라고 뭐 국어, 수학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느라고 잘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실제 그래요. 애들이. 그래서 거의 한 여름방학을 완성 시기로 보는데 완성이 잘 안 되더라고 항상. 완성이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좀 미리미리 이것도 좀 염두에 둬서 빨리 정하시는 게 좋아요. 요게 21년도까지 나와 있어요. 21년도 전형까지 그 정시 비율이 지금 확대돼서 나왔고, 이게 작년 8월이잖아요. 국가교육회의에서 30%가 정시로 확대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권고사항으로 나왔고, 그래서 그것이 각 대학에 전달돼서 각 대학에서 2021년도, 그러니까 현재 예비 고3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내년도 이제 입시룰 아이들, 내년에 입시룰 아이들의 그 정시에 대한, 그러니까 수능 전형에 대한 비율표예요. 그죠? 대부분의 대학들은 여기 보면 뭐 성균관대, 서강대, 그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그 다음에 이화여대, 그 다음에 한국외대, 그 다음에 뭐 한양대도 거의 30% 근접하게 올려놨어요. 지금 현재. 아마 이게 2022년도 되면 지금 현재 고1 아이들이 대학 가는 시점이 되면 이게 40%에 육박하게 올라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대 같은 경우도 지금 18%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사실은 이 정시 전형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싫어하는 대학을 크게 얘기하라 그러면 2개 대학이 있어요. 하나는 서울대고 하나는 고대예요. 서울대는 왜 싫어하냐? 서울대가 왜 이 정시 전형을 확대시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싫어하냐 이런 거는 정시가 확대되면요. 서울대도 그런 거 아니에요? 서울대도 진짜 대한민국의 최고의 학생을 자기네 학교에 끌어들이고 싶은 게 서울대의 바람이겠죠. 그런데 정시가 커지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서울대 지원하는 아이들, 정시 합격하는 아이들의 대다수 중에 연대 수시 전형에 같이 동시 합격된 아이들이 많아요. 예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서울대 정도 보는 아이들이 나는 정시야 이러면서 난 서울대에 몰빵할 거야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서울대 정도 급 아이들은 항상 수시에서 연대나 아니면 서울대나 이런 데를 이렇게 넣어요. 수시로. 그러다 보면 물론 이제 서울대 수시에 붙으면 서울대 가면 되는데 서울대 수시에는 떨어지고 연대 수시에 붙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연대 같은 경우에 하여튼 귀신같이 뽑아내요, 아이들을. 그래서 서울대 정시로 좀 붙을 아이들, 가능성 있는 아이들을 연대에서 미리 뺏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가 사실은 정시 확대되는 거에 대해서 그리 이렇게 막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뭐 서울대 어떤 교육 철학 이런 것들도 뭐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거보다는 현실적으로는 좀 그런 측면들도 있어요. 연대 쪽으로 좀 이렇게 정시가 확대되면 연대 수시 전형으로 먼저 이렇게 납치당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꽤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싫어하는 거 하나. 고대는 왜 이 정시 전형이 확대되는 거를 진짜 싫어하냐면 고대는 연대 때문에 그래요. 고대하고 연대는 라이벌 관계잖아요. 라이벌 관계인데 연대 사실은 그 연대한테 요즘에 좀 밀리잖아요. 아이들이 연대냐 고대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수도권 쪽에 이쪽 그 아이들은 그래도 연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래도 안암골보다는 신촌이 놀기가 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연대를 선호하죠. 자기가 뭐 그냥 똑같이 만약에 연대 갈래야 고대 갈래 그러면 연대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좀 여기 서울의 물정을 잘 모르는 저 지방에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저 아직도 고대를 좋아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서울에 있는 쪽 애들은 저 연대를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연대를 좋아하니까 보통 연대 고대 쓰는 애들이 서울대 쓰잖아요. 정시에서. 그러니까 가군에 서울대 쓰고요. 나군에 연대 고대 있으면 연대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서울대, 연대 이렇게 쓰니까 서울대, 고대 이렇게 안 쓰니까 그럼 고대를 쓰는 애들은 어떻게 쓰냐? 가군의 성대 아니면 한양대 가군에 그리고 고대 뭐 이렇게 써요. 이제 고대 쓰는 애들은 패턴 자체가 그러니까 고대는 이게 자기가 원래 연대하고 동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계속 밀리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래 사실은 답은 고대가 가군에 가면 돼요. 답은 고대가 가군으로 가서 가군에 고대 쓰고 나군에 연대를 쓰면 연대하고 고대가 좀 맞먹을 수 있는데 그런 건 싫죠.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 연대한테 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고대 입장에서 보면 정시로 뽑는 그 정시 상황이 되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수시로 왕창 많이 뽑는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가 이번에 고교 추천 전형 2를 변화시켜서 이제 지금 60%는 학생부 교과로 뽑겠다 이렇게 지금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교과부에서는 그거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원래 이 40%에서 벗어나려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30% 이상 뽑으면 정시 40%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래서 고대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바꾼 거예요. 그거를 고교 추천 1전형을 바꿨는데 역시 그거를 그냥 딱 바꿔서 교과 전형으로 다 뽑으면 좋을 텐데 고대에서는 그렇게 못하죠. 왜냐하면 고대 정도 갈 정도 애들을 지방의 1등급 아이들을 뽑고 싶지는 않거든요. 애들이. 어쨌든 또 좋은 아이들을 뽑고 싶어 하니까 형태는 교과 전형의 탈을 쓰긴 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이게 종합 전형이에요. 사실은. 면접도 보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부에서는 이 전형을 교과 전형으로 인정해달라는 거냐? 절대로 인정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원래 기한이 2022년도였을 때니까 그때까지는 기다려주는데 너희들 어쨌든 정시 40%로 바꿔야 돼. 이렇게 이제 현재 주장을 하고 있고, 고대도 어쨌든 바꿀 수밖에 없어요. 이거 현재는 정시 전형 40%로 바꿀 수밖에 없는 형태죠. 그래서 어쨌든 정시 전형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2022년도 되면 될 거다. 그리고 논술 전형은 현재 아직까지 이게 확정 발표가 나지 않아서 지금 예비 고1 학생들, 그러니까 예비 고1이나 예비 고2 학생들한테는 이게 해당되지 않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게 딱히 확정된 거는 아니에요. 근데 한편으로 저는 논술 전형이 축소되는 건 맞아요. 많이 축소될 거다. 많이 축소될 건데 이게 완전 폐지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의 여지는 좀 있을 수는 있어요. 약간의 여지. 왜냐하면 지금 강력하게 논술 전형을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았거든요. 교과부에서. 완전 폐지시켜라 이런 식은 아니고 어쨌든 논술 전형이 좀 어쨌든 축소 때는 폐지되는 방향으로 어쨌든 추진하겠다라는 게 이제 현재 교과부의 방침이니까 적성 전형은 아예 없어졌잖아요. 그죠? 적성 전형은 올해 고3 아이들, 내년에 고3 될 아이들, 내년에 고3 될 아이들까지만 적성 전형이 돼요. 그러니까 적성은 아예 없어지는 걸로 그냥 결정이 됐고 논술이 없어질 거냐 말 거냐 이거는 조금 여지는 있어요. 근데 이게 논술 전형이 안 없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논술 전형이 안 없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게 논술 시험을 보면 대학에서 돈이 돼요. 진짜예요. 이거 좀 돈이 되는 전형이에요. 고대가 논술 전형 없으면서 입학 전형료가 줄어든 게 거의 한 20억 정도 된다고 해요. 한 해. 왜냐하면 논술 전형은 보통 뭐 100대 1 막 보통 뭐 70대 1, 80대 1 막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전형료도 한 10만 원 정도 되니까. 저도 계산해 봤어요.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한 20억 되겠구나. 그러면 국가에서 그 대학 보통 보면 공교육 고교 교육 기여대학 해가지고 그 지원금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몇백억은 아니거든요. 보통 한 몇십억 단위 정도거든요. 그런데 논술고사를 이렇게 한번 보면 거의 한 그 정도, 뭐 100% 다 남는 건 그렇게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실제 좀 대학에서는 대학별고사를 사실은 보려고 하죠. 그래서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뭐 완전 없어질지. 근데 그러면 이 논술고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아직까지는 이게 이게 많이 축소될 가능성이 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추이를 좀 보시는 게 좋을 듯 싶어요. 근데 이 논술고사는 그렇다고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문과 같은 경우는 국어 논술을 해야 돼요. 그것도 고3 때 가서는 안 돼요. 이 논술고사도. 근데 논술을 안 쓰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수시 전형에서 만약에 논술이 살아남으면 교과 전형 아니면 논술이에요. 아이들 쓰는 게. 쓸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 그냥 이렇게 어쨌든 간에 뭐 안 쓸 것 같지만 써요. 근데 준비가 되건 안 되건 써요. 어쨌든 6장은 다 안 쓰더라도 한 몇 장이라도 쓰거든요. 항상 학생들이 써요. 근데 준비를 문과 같은 경우에 국어 논술 같은 경우는 이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고3 때 이제 한 일주일 10일 정도 준비해가지고 가서 써봐야 사실 붙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논술이 살아남는다고 한다면 좀 이것도 논술 전형 트랙이 내가 학생부 종합 전형은 아니야. 그러면 수능 준비하면서 조금 뭐 논술 부분들도 염두에 둬서 이렇게 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학원을 다니건 어쩌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수학은 이과 학생은 학원 다닐 필요 없어요. 논술 때문에 벌써부터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수능 공부를 좀 깊이 있게 시켜주면 그것이 나중에 논술 시험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수학은 굳이 뭐 따로 이렇게 그럴 필요는 없고 국어 논술 부분은 이게 살아남으면. 근데 현재 예측은 많이 축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거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고 대부분이 논술도 이과 논술은 다 수리 논술이에요. 수학만 봅니다. 과학 보는 학교들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다 수학만 그냥 보는 거니까 크게 뭐 이렇게 논술 시험에 있어서도 부담감은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 난이도도 요새 그 뭐 선행학습 뭐 금지법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평가 보고서 이렇게 계속 제출하게 해서 요즘에 논술 시험 문제는 그다지 예전처럼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거나 좀 그러지는 않는 편이에요. 좀 아이들이 좀 웬만큼 수학적 감각이 있으면 좀 풀 수 있는 문항들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할 텐데 수능 준비는 1학년부터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학년 겨울방학이 딱 되면 부모님들 아이하고 이렇게 만져서 이제 논의를 좀 해야 돼요. 이렇게 가족회의를 열어서 네가 어떻게 대학을 갈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제가 이제 요 표는 이제 뭐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1년에 자퇴생이 서울대 연대고대에서 자퇴하는 학생 있잖아요. 자퇴하는 학생이 1000명입니다. 1년에. 그러면 서울대 연대고대의 입학생 수가 몇 명이에요? 10,000명 정도 돼요. 10%가 자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왜 자퇴를 했을까요? 반수나 재수하는, 반수하는 아이들이 반수. 다른 대학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다시 그 다음에 수능장에 나타나는 아이들인 거죠. 서울대 연대고대에 있으면서. 근데 이 비중이 한 70%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준비하는 아이들은 이거보다 좀 더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니면 대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니면 뭐 의대를 가고 싶어서 이런 애들이 어쨌든 매년 이렇게 나오는 거죠. 15개 대학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거의 한 5,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것도 대략 비율로 보면 한 10% 정도 아이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15개 대학이면 한 5만 명 정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거의 한 5,000명 정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N수생, 그러니까 반수생 아이들이에요. 반수생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죠. 그 다음에 재수생 아이들 있잖아요. 재수생 아이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제 서울대 의대 직윤으로 갔던 그 백송모예요. 그 학생인데 이제 그 학생 같은 경우에 제가 옆에서 이렇게 내신 준비하고 수능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3년 동안 봐오지 않았겠어요. 이제 봤는데 만약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트랙으로 대학을 가려면 진짜 내신 관리가 완벽해야 돼요. 근데 내신 관리를 하는 게 이게 한 과목이 아니잖아요. 한 과목이 아니잖아요. 다 골고루 잘해야 되잖아요. 그 교과목에서. 그거 챙기는 게 진짜 장난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비교과도 해야 되잖아요. 비교과. 맨날 어디 무슨 하여튼 비교과 활동들, 동아리 활동도 그렇고, 무슨 경시대회 이런 거 계속 참가해야 되고, 발표 이런 것들도 진짜 눈에 들려서 엄청나게 하여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면 그 내신 관리를 그냥 1년 한 학기 이게 아니잖아요. 3학년 1학기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학생을 제가 보면 3학년 1학기가 됐을 때까지도 기말고사까지 그 내신 준비하느라고 수능 준비를 잘 못해요. 수능 준비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3학년 1학기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또 애가 또 자소서 써야 돼요. 자소서 달라붙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준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도 걔가 좀 우수한 아이였는데 수학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보면 한 3학년 1학기 여름방학 정도 되니까 한번 뚝 떨어지더라고요. 수능이. 이제 거기에 이제 막 매달리다가 보니까 이제 면접 준비해야 되고 자소서 써야 되고 그다음에 어쨌든 여름방학을 이제 그러고 보내니까 애가 수능 성적이 툭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결과로 이렇게 보면 수능 트랙으로 가는 그러니까 걔는 어쨌든 2년 반 동안 이제 그걸 딱 준비를 해서 그래서 어쨌든 학교에서 이제 서울대 직윤으로 의대를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냥 걔 결과물로 이렇게 보면
물론 수능에서 뭐 최저 이런 것들은 뭐 다른 대학들 있잖아요. 뭐 고대나 연대나 뭐 이런 데도 최저는 다 맞췄어요. 맞추는 아이인데, 맞출 수 있는 정도는 아닌데, 그렇다고 정시로 서울대 의대를 집어넣을 수 있는 성적이 나온 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트랙이 다른 거죠. 우리가 이제 가르치다 보면,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내신 성적보다 수능 성적이 안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이 그러냐면 수학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력이 조금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킬러 문제들은 못 풀어. 그러니까 항상 두 문제, 세 문제 정도가 항상 틀려요. 그러니까 뭐 꾸준히 노력은 하기는 해요. 이렇게 하는데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과연 그런 아이들이 수능 시험장에 가서 과연 1등급을 찍을 거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등급을 찍어줄까 얘가? 이렇게 됐을 때 물론 저 찍는 아이들도 있지만 안 그런 아이들도 더 많을 거예요 아마. 안 그런 아이들이 좀 더 많다 실제. 뭐 다 그리고 또 아이들 보면 수능 과목이 이게 수능 과목은 암기 과목이 아니거든요. 이게 사고력을 측정하는 교과목이어서 저런 그렇게 큰 어떠한 그 시험에서 좀 약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보다 이렇게 안 나오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내신으로 어쨌든 대학을 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뭐 그런 아이들이 1등급 초반에 그 내신 성적을 갖기는 어려운데 대체적으로는 뭐 한 1등급 후반이나 2등급 초반 정도 되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정도 되는 아이들, 그 내신 성적이 그 정도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의외로 보면 이게 트랙을 어머님들이 좀 잘못 잡아서 수능도 대략 한 2등급 정도 떼고 내신도 한 2등급 정도 떼요. 그렇게 이제 고3 때까지 쭉 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두 개를 같이 갖고 가는데 결국은 나중에 수능 시험 결과를 보면 그렇게 안 나오는 거죠. 수능 과목에서 한두 개가 팍 떨어져 버리면 이제 이게 그거 가지고 갈 수 있는 대학들이 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뭐 차라리 좀 뭔가 그 한 2등급 초반 정도 된다고 하면 좀 비교과 부분들 만약에 그냥 그 트랙 자체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좀 트랙을 잡았으면 그리고 그것을 어쨌든 쓰려고 하면 좀 이렇게 그 비교과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좀 챙겨가지고 좀 이렇게 했어야 되죠. 근데 그 정도 되는 아이들의 좀 공통점은 또 비교과는 확 비어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안 돼 있으니까 두 가지가 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두 개를 내신도 챙기면서 뭐 비교과도 챙기면서 수능도 잘하고 이런 애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 되는 아이들은 그래서 좀 트랙 부분들을 좀 빨리 결정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내신 성적이 아예 뭐 한 3등급이 된다 이렇게 뭐 넘어가 버리면 이 아이들은 그리고 이제 목표하는 대학이 그래도 한 뭐 중상위권 정도의 대학을 내가 원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빨리 노선을 결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진짜로 얘기하는 게 빠를수록 좋다, 그건. 빠를수록 좋다. 그리고 내신 부분은 그냥 주요 과목 정도만 보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필요한 과목들,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과감하게 투 과목들 점수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연연해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한다는 거죠, 실제. 근데 그게 어머님들이나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거 이렇게 너무 무모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학생인데 그럼 내신 기간에 뭐 할 거야? 근데 보통 내신 준비를 하는 아이들은 그 일주일, 시험 보는 그 일주일 기간 동안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신 관리하는 애들은 보통 한 달 전부터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부터를 계속 준비를 하니까 그걸 고3 때까지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하게 2학년 때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근데 고3 때도 1학기 내내 그 뭐 한 달 전부터 막 내신 수행평가다 뭐다 해가지고 막 애들이 그냥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재수생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 8시부터 해서 밤 11시, 12시까지 걔네들은 내신 시험 하나도 없이 그냥 수능 공부만 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런 애들하고 사실은 재학생들하고 당연히 재학생들이 수능 성적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게임에서는. 그래서 더군다나 예전에는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함부로 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수시 비중이 크니까 그런 얘기는 좀 못했는데 지금은 분명히 상황이 좀 달라진 거다. 그러니까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하는 건 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수능하고 내신이 지금은 다른 거다. 시험 자체가.
그러니까 내신 준비를 하다 보면 수능이 되고 이런 건 절대 아니니까 빨리 결정을 하는 게 좋고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내신을 챙겨야 되는 학생은 수원, 수투, 뭐 미적분, 확률 통계, 기하 이런 거 다 해야 되죠. 당연히 다 해야 되는데 수학도 마찬가지로 수능으로 갈 아이 같으면 수원, 수투를 딥답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선택 과목은 그냥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기하를 선택하건 미적분을 선택하건 하나만. 나머지는 교과목에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내신에서 별로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 그렇게 공부해야죠. 그냥 수능에 이렇게. 공부해서 전략을 좀 세우는 게 저는 옳다. 뭐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얘기는 뭐 사실은 간단한 얘기였어요. 제가 어머님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특히 고1 어머님들 있잖아요. 고1 어머님들은 한 미련이 있으시면 2학년 중간고사까지 그때쯤 되면 결정을 하시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기 재원생 어머님들은 담당 선생님들 나와 계시니까 그 선생님한테 상담 받으시면 되고 혹시 저희 학원에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상담받기 원하시면 여기 3층에 올라가시면 테스트실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